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튜버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상들이 다 자식 같고 소중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보석같이 느껴지는 영상을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이 영상을 꼽는데요. 이 아슬란 편이 지금의 멜론 머스크 채널을 있게 한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영상은 고속도로 순찰대 이야기였지만 알고리즘 신의 선택을 받았던 건 이 영상부터예요. 당시 유튜브 차원에서 밀어주던 쇼츠 덕이 컸고 대형 채널인 우파 푸른 하늘님도 직접 언급해주면서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건 TMI였고요. 혹시 아슬란 편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소비자의 니즈보다 회사의 니즈가 앞설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동차 업계에서 이 말이 적용되는 게 비단 아슬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니아분들은 떠오르는 일들이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똥볼들을 시리즈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 그런 건 없고요. 자동차라는 주제 아래로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사건 사고들을 폭넓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알릴 오늘의 주인공은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이 내놓은 경차 시그넷입니다. 수억 원대 차량을 내놓는 영국 슈퍼카 브랜드가 어째서 이런 콩알만한 차를 내놨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가실까요? 먼저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에스턴 마틴은 그 역사가 무려 100년도 더 된 19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라이오넬 마틴과 로버트 벤포드라는 두 남자가 지금은 사라진 자동차 브랜드 싱어의 차를 판매하고 정비하는 딜러십을 운영했는데 평소 레이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차를 만들어 레이싱에 출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직접 만든 자동차로 영국 버킹엄셔에서 열린 에스턴 힐 클라임 레이스에 참가했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경기의 이름과 자신의 성을 합쳐 에스턴 마틴이라는 사명을 짓게 됩니다. 이후로도 각종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며 입소문을 탔고 부유층을 공략한 럭셔리 스포츠카를 생산했습니다. 단 이런 소규모 자동차 공방들이 의례 그렇듯 숱한 경영 위기를 겪었고 심지어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에 휘말리면서 빈사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만 회사의 열정과 가치를 알아본 귀인들이 나타나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사업가가 에스턴 마틴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사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에스턴 마틴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심 모델 DB 시리즈가 바로 데이비드 브라운의 이니셜입니다. 특히 이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PPL이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첩보요원 제임스 본드와 섹시한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는 그 시너지가 엄청났죠. 에스턴 마틴에 기댄 턱시도 차림의 신사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영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워낙 멋지게 등장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 역시 드림카로 품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실제로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PPL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어요. 사실 데이비드 브라운 이후로도 회사의 사정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툭하면 매물로 나오기 일쑤였고 한때 미국 포드에 인수되기도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기도 하는 등 바람잘 날이 없었죠. 오늘날까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신모델을 내놨고 탄탄한 매니아층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차만 만들던 에스턴 마틴에게 예상치 못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로부터요. 2000년대 후반부터 기후위기와 탄소 저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완성차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이나 판매에 제약이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고됐기 때문이죠. 특히 평균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에스턴 마틴의 발목을 가장 세게 잡았는데요.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라인업의 평균 CO2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죠. V8, V12 같은 대배기량 슈퍼카만 생산해오던 에스턴 마틴 입장에서 정말 억까나 다름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또 웃긴 건 그룹 차원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고백이랑 럭셔리 메이커인 벤틀리나 람보르기니는 폭스바겐이나 세아트 같은 대중 브랜드와 한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 평균치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독립회사인 에스턴 마틴만 난감해졌습니다. 소품종, 소량 생산 메이커인 에스턴 마틴은 우리 고객들은 어차피 차를 많이 안 타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평균 내지 마시고 사용 목적 좀 고려해주세요. 이러면서 설득을 했지만 마치 프로토스의 대의회를 보는 듯한 콧대 높은 이유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2개, 더 큰 자동차 그룹에 매각되거나 저배기량 모델을 판매해 평균치를 깎는 수밖에 없었죠. 이때는 또 순수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에스턴 마틴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 신차를 직접 개발할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겠죠. 그들은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고 그리하여 등장한 게 이 시그넷입니다. CO2 배출량의 의도적인 평균 하락을 목적으로 등장한 모델인 것이죠. 에스턴 마틴의 선택은 일본 토요타가 벤츠의 스마트를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꼬마 자동차 IQ였습니다. 일본에서 완성품을 수입해서 영국 게이든 공장의 장인들이 이를 완전히 해체하고 수제작한 전용 부품으로 교체해 하나하나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입힌 그릴과 범퍼, 새로운 멀티스포크 휠, 전용 LED 리어 램프로 색다른 느낌을 줬고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에 사용되는 페인트로 도색도 새로 했습니다. 2009년에 내놓은 컨셉트카는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의 디테일 중 하나인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까지 달고 있었지만 이것까지 하기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지 양산형 모델에는 아쉽게도 빠졌더라고요. 여담으로 2세대 기아 모닝이 등장했을 때 토요타의 IQ 또 이 시그넷을 연상시키는 생김새 덕분에 드레스업 제품들이 등장했고 에스턴 마틴 그릴을 달고 있는 에스턴 모닝들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실내도 깡통 같은 IQ와 비교하면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센터 패시아, 스티어링 휠에 최고급 가죽을 아낌없이 둘렀죠. 특별 제작한 스포츠 버킷 시트를 넣기도 했고요. 지금 보니 이 Y자형 센터 패시아는 오히려 최신형 에스턴 마틴 라인업들과 유사하네요. 단 배지 엔지니어링의 한계겠죠. 공조장치나 오디오 같은 전장 부품들은 토요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도 그대로였어요. 토요타의 97마력짜리 1.3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6단 수동 또는 CVT 변속기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럭셔리 스포츠카의 감성은 주지만 주행 감각은 그저 실용적인 마이크로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로터스라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도 아니고 12기통 6000cc 엔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GT 슈퍼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 괴리감이 상당했어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무려 8기통 엔진을 얹은 시그넷을 이벤트성으로 잠깐 선보이기도 했지만요. 이걸 어떻게 꾸겨 넣은 거야 진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 31,000파운드 스타트였어요. 스페셜 에디션은 4만 파운드로 당시 기준 한화로 약 5천에서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베이스 모델인 토요타 IQ의 3배에 달하는 제네시스 값을 태워야 살 수 있는 경차였죠. 이런 걸 누가 사요? 에스턴 마틴은 도대체 어떻게 팔려고 이런 물건을 내놓은 걸까요? 물론 그들 스스로도 이게 비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많이 팔 생각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럭셔리는 가성비를 논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 차를 일종의 굿즈, 마치 명품 가방에 붙어있는 키링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판매 전략 자체를 다르게 세웠는데요. 초기에는 기존 에스턴 마틴을 보유한 고객들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그넷을 호화 요트에 딸린 텐더보트에 비유하면서 부유층 고객들에게 어필한 거죠. 런던 시내 장보러 나갈 때는 이 시그넷을 타고 근교의 저택 차고에 들어와서 에스턴 마틴 슈퍼카로 갈아탄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하지만 부자와 바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에스턴 마틴 배지만 제외하면 너무나도 노골적인 토요타 소형차였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를 넘어서 비난과 조롱으로 번졌어요. 같은 값으로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그냥 미니도 아니고 JCW를 사고도 돈이 한참 남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베이스 모델인 IQ와 시장이라도 안 겹쳤으면 다행이겠지만 IQ는 이미 시그넷이 등장하기 전부터 정식 출시됐고 꽤나 많은 물량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당연하게도 판매량은 처참했습니다. 연간 판매량 4,000대라는 호기로운 목표가 무색하게 3년간 총 누적 판매량 784대로 막을 내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식으로 극소수만 팔렸다 보니 단종된 이후 희소 차량이 되면서 오히려 리셀 시장에서 신차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소형차의 천국 유럽차들을 제외하고 왜 하필 일본 토요타의 손을 잡은 걸까요? 당시 자동차 매체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먼저 유니크하다는 점입니다. 희소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슈퍼 럭셔리 브랜드인 만큼 소형차임에도 희소성이 있는 차가 필요했던 건데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판매된 다른 유럽 브랜드의 소형차들과 달리 토요타의 아이큐는 이제 갓 나온 동시에 독특한 차였습니다. 또 아이큐가 벤츠의 스마트를 잡기 위해 나온 차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김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설계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전용 부품이 늘어난 탓에 기본 가격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판매량이 저조했으니 에스턴 마틴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았어요. 베이스 모델이 조금이라도 덜 보이는 편이 나으니까요. 이 밖에 가장 안전한 소형차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형차가 충돌 안전성 시험에서 처참한 점수를 받을 때 아이큐는 유로엔캡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차에 에어백이 무려 9개나 탑재됐어요. 생김새에서 오는 심리적 거부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오너건의 친분도 주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로 출전할 만큼 레이싱에 진심인 인물이죠. 당연히 레이싱의 진심인 에스턴 마틴, 울리 배츠 회장과의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습니다. 토요타 입장에서도 영국의 슈퍼 럭셔리 메이커와 콜라보를 하는 것이 전혀 나쁠 게 없었죠. 아이큐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 씌우고 설계 완성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유 있는 탄생, 환경 규제가 낳은 미우놀이 새끼 같은 차였습니다. 시그넷이라는 차 이름의 뜻을 말씀을 안 드렸죠? 시그넷은 어린 고니를 의미합니다. 고니는 백조죠.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니 어느 하나 아다리가 맞는 게 없겠죠. 비록 판매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지만 탄소 배출량 평균을 낮춘다는 본래 역할만큼은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에스턴 마틴의 흑역사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올 차들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자동차 기업의 똥볼 사례들, 또 망한 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